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돼서 제6차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환자혈액관리학회 학술이사 서울의대 김경환입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학회장을 직접 찾아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온라인으로 또 참여해 주시는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 회장이신 고려대학교 박정훈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 해야죠.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올해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학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역시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혈액 대란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또 그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그 수혈 문제 때문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그걸 예정대로 하기 어렵다 그런 사태까지 왔었죠. 물론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정부의 혈액 관리 방침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헌혈 증대 위주의 그 정책, PM을 도입해서 수혈 분명히 이제 정책적인 선에는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도 좀 정부에서의 좀 저희 입장에서 볼 때 미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또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와 같은 해야말로 정말 PBM을 강하게 한번 밀어붙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쉽긴 잠시 하지만 실례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마이크가 중간에 자꾸 끊어지거든요. 이걸 가까이? 네, 제가 가까이 대서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어느 해보다도 저희 학회 활동에 이제 우리 사회가 주목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든 행사들이 다 그렇듯이 이제 많이 그냥 주저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도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마침 또 올해 이제부터 시작되는 수혈 적정성 평가도 있고 해서 그런 요구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봐가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 학회를 준비할 때는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떤 상황이 될지를 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거든요.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는 거, 온오프를 겸하는 거. 근데 다행한 거는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그런 방역 지침이 약간 좀 다운돼서 그나마 이 정도로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오늘 준비된 학술 대회는 이제 외국인 연자 이런 분들 초대는 좀 어려웠지만 나름 그래도 짜임새 있게 잘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수혈의 적정성 평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일선 기관에서는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확신하면서요. 끝까지 좀 잘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 또 준비해 주시는데 학교 준비하는데 고생을 많이 해주셨던 우리 이사님들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정훈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시간보다는 한 5, 6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코스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조금 한 2, 3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제 기억이 맞다면은 올해 2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2월 달에 만들어서 우리 PBM 학회를 항상 이제 연말에 하기 때문에 후원서 섭외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이게 항상 좀 어려운 점이 많다고 이제 논의를 한 끝에 이제 6월에 학회를 하기로 하고 이 프로그램을 정했던 것이고, 사실 그 당시의 프로그램에는 해외 연자들이 한 두 분 정도 여기 이제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많이 악화되고 6월달 학회가 계속 미뤄지면서 10월로 넘어오게 되고, 해외 연자분들은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오시지 않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그 크게 보면은 5개 세션이고, 중간에 이제 회장님 특강이 병원 단위의 PBM 필요성과 임플레멘테이션 방법에 대해서 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PBM 제너럴, 또 초청 강의, 또 리어월드에서의 PBM, 그리고 수술 중, 또 페리오퍼러티브, 인트라오퍼러티브 프랙티스에서의 PBM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는 스케줄로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시는 좌장님도 계시고, 연자 선생님들은 대부분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첫 세션에 저만 강의 녹음 파일을 다 보내서 외람되지만 저는 강의 중에 앉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인트로덕션을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런천 심포지움을 하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또 뭐 도시락을 깔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별로 이렇게 상황상 좋아 보이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점심 제공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요 스케줄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런치 브레이크가 거의 한 2시간 가량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그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 세션에 맞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한 3, 4분 남았지만 바로 이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PBM in General and Nationwide Spread라는 주제로 순천향의대 이정재 교수님과 고려의대 박종훈 교수님이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이정재 교수님은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되게 잘 나오시는데, 예, 접속을 감사합니다.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온오프 동시 좌장을 한 학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회에서 최초로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세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된 저는 박종훈이고요. 지금 화면에 네, 보이고 계신 저는 이정재 교수님 온라인으로 말씀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으로 접속한 순천향의대 이정재입니다. 박종훈 원장님하고 같이 또 좌장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아주 이렇게 해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우리 이정재 교수님 지금 저 섬에 실제 가 있는 거 아니죠? 저거는 저 백그라운드 네, 화면 같은데. 배경화면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좀 전에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PBM in General and Nationwide Spread라는 주제이고요. 세 분의 연자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연자는 제가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연자는 우리 이정재 교수님께서 이제 소개를 하고, 나중에 디스커션은 동시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는 Top 10 Papers Related to PBM in Recent 3 Years 해가지고 성균관 의대 혈액종양내과의 장준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장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혈액종양내과 전임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 이제 포스트닥 리서치 펠로우십을 하셨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이제 조교수로 계시다가 임상 조교수로 계시다가 2007년부터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 서울병원에서 지금까지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네,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지난 3년간의 그 PBM 관련 그 논문 중에 탑 10 논문을 이제 선정해서 간단하게 테이크홈 메시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PBM이 지금 이 수년간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었는데 이제 주로 이제 마취과 선생님들하고 외과 선생님들 그래서 굉장히 어웨어니스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헤마톨로지스트고 헤마토 온콜로지에서는 지금 PBM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태반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어웨어니스에서는 많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저한테 이 탑10 페이퍼를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나름 했지만 혹시는 꼭 이런 페이퍼가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다. 그런 거 있으면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나름대로 한번 잘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팬데믹 이 시대에 있어서 코로나19 시대에 있어서 이 PBM에 관한 논문이 나와서 이제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PBM 컨센서스에 대한 그런 논문 몇 개, 그다음에 PBM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한 논문 몇 개, 그다음에 PBM 프랙티스에서 이제 라지 그 스케일의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대한 데이터 내용 몇 가지, 그리고 클리니컬 에비던스 인 코리아에서 최근에 이제 퍼블리시된 논문 몇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이제 팬데믹 시대에 있어서의 PBM에 대한 이센셜 롤에 대한 논문이 이제 올해 아네스테이지아 앤 아날제시아에 실렸는데 여기서는 결국 이제 그 브로드 서플라이가 안 되는 이런 이 현실, 그리고 브로드에서 이제 바이러스 트랜스미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브로드 사용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이런 현실에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상당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서 PBM이 더 강조돼야 되겠다, 그러한 내용으로 실렸고요. PBM 컨센서스는 그 메이저 서저리 프로시저에서 포스트 오퍼러티브 아네미아 매니지먼트에 대한 인터내셔널 컨센서스에 대한 내용이 2년 전에 그 아네스테이지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그 프랑크푸르트 컨센서스 컨퍼런스에서 브로드 매니지먼트 레커멘데이션이 발표됐는데, 이게 이제 그 엑스퍼트들에 대한 그 레커멘데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자마에 실렸습니다. PDM 컨센서스 아시아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인볼브 돼가지고 이제 싱가포르 저널에 실려서 이제 잠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PBM 임플리멘테이션에 있어서는 Maturity Assessment 모델이라는 것들, 그래서 MAPBM 프로젝트라는 걸 해서 어떤 그 병원들이 이렇게 해서 PBM이 잘 임플리멘테이션이 되는 그런 스텝들을 나눠서 제시한 그런 논문이어서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BM 리절트에 있어서는 그 점원 그룹에서 최근에 이제 이런 논문들이 많이 이제 늘 나오는데요. 이제 어떤 그 바이올로직 데이터와 그 이코노믹 한 그 이펙트, 온콜로지 쪽에서도 요즘 이런 논문들이 각광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PBM이 실제로 어떠한 이코노믹 이펙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점원 그룹에서 한 논문을 잠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에비던스 인터내셔널을 보면 이제 카디악 서저리에서 이제 메타 어널리시스가 하나 좀 택했고요. 두 번째 페이퍼는 그 프리벤트 스터디로 뭐 여기 뭐 다 아시겠지만 그 김영우 선생님의 그 페어리 스터디를 넣으려고 했더니 그 페어리 스터디가 2017년에 퍼블리케이션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3년간에서 벗어나서 일단 이 데이터는 네거티브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 페어리 스터디가 좀 반대되는 내용으로 이 결과가 나왔었는데, 아무튼 네거티브 데이터인데 뭐 스터디 그룹이 이제 파워풀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랜더마이즈 스터디를 그냥 네거티브 데이터가 라지 스케일에서 받아들여졌는지 란셋에 실렸습니다. 그 전에 카디악 서저리를 해서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스터디를 한 것도 이건 포지티브 데이터고 같이 란셋에 실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르소피딕 서저리에서 PBM에 대한 그 논문이 아네스테이지올로지에 실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던 스터디가 하나는 메타 어널리시스 했던 것 C+1에 실렸고, 그 다음 거는 이제 뭐 제가 강의자니까 제 논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 2 스터디로 처음으로 이 그 아이언 데피션시 그리고 펑셔널 아이언 데피션시가 헵시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프로스펙티브하게 증명한 논문이고, 운이 좋게도 우리가 플러스 매드 굉장히 임팩트 팩터가 높은데, 아무튼 여기에 페이스 2 스터디로 실렸고, 제가 지금 페이스 3 스터디를 좀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힙 프랙처 서저리에서 프리오퍼러티브한 아이언 서플리먼트가 트랜스퓨전을 줄인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orthopedic surgery에 이제 퍼블리케이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테이크홈 메시지를 한번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팬데믹 에어리어에서 PBM이 더 강조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로드 도네이션이 이제 굉장히 제한 받아서 브로드 서플라이가 줄어들고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브로드 트랜스미션이 이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코비드 19 이 팬데믹 시절 또 포스트 팬데믹 이 에어리어에서 굉장히 PBM이 맨데이토리하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제 메이저한 그 서지컬 프로시저 이후에 그 포스트 오퍼러티브 아니미아를 매니지먼트하는 거에 대한 인터내셔널 컨센서스 페이퍼가 2018년에 퍼블리케이션이 됐는데요. 보면 이제 포스트 오퍼러티브 이제 아니미아는 약 환자의 그 메이저 서저리를 받는 사람이 80에서 90%. 메이저 서저리란 브러드 로스가 500 이상, 그 다음에 2시간 이상 수술을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메이저 서저리라고 하고요. 헤모글로빈 컨센트레이션을 반드시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언 프로파일을 가지고 이제 그 아니미아를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IV 아이언이 굉장히 유용하겠다. 그 다음에 브러드 트랜스퓨전은 그 헤모글로빈 7, 8에서 이 굉장히 리스트릭트하게 트랜스퓨전을 해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레커멘데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잠시 살펴보면 마일드 아니미아에서는 아이언 데피션시가 있으면 IV 아이언을 주고, 모더레이트에서는 만약에 아이언 스테이투스가 노말이면 다른 원인을 찾아보고 아이언 데피션시가 있고 헤모글로빈이 낮으면 우리가 IV 아이언을 먼저 쓰고, 시비어 아니미아라 하더라도 에이심토마틱이면 IV 아이언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트랜스퓨전을 고려하여라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였고요. 2018년에 이제 자마에 실린 페이션트 브로드 매니지먼트의 레커멘데이션을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프리오퍼러티브한 아니미아를 멀리 디텍션해서 우리 매니지먼트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스트롱 레커멘데이션을 CR1에서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컨디셔닝 레커멘데이션으로 우리가 이제 아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니컬 레커멘데이션 5에서는 우리가 이제 ICU에 있더라도 환자가 크리티컬리 스테이블하면 헤모글로빈 7 정도에서 우리가 수혈을 하여라라고 했고, 카디악 서저리에서도 우리가 헤모글로빈 7.5 이하에서 수혈을 하여라라고 했고, 카디오바스쿨러 디지즈가 있거나 아더 리스크 팩터가 있더라도 헤모글로빈 8 이하에서 우리가 수혈을 하는 걸 레커멘데이션 하였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저희 그 그룹에서 아시아에서 냈던 논문이니까요. 그래서 IDA가 인디펜던트한 모디피셔블한 리스크 팩터이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퍼블리케이션이 이미 되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MA PBM 프로젝트로 이제 머처리티 어세스먼트 모델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디멘전으로 나눠서 스트럭처, 프로세스, 아웃컴으로 나누고 이제 여러 가지 팩터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해서 하스피탈 애니어 벤치마킹 프로그램 스텝이라고 해서 10개로 나눠서 이제 새로운 하스피탈이 나오고 애니어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해서 PBM 스트럭처럴 어세스먼트하고 데이터를 익스트랙션 한 다음에 리절트를 보내고 하스피탈 스코어 카드 리포트를 한 다음에 인터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거를 다시 PBM 임프루먼트 플랜의 디벨롭먼트를 연결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돌리는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PBM을 계속 컨솔리데이션하고 임프루먼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퍼블리케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컨셉을 가지고 그 다음에 2015년에 이거를 파일럿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2016년에 이걸 밸리데이션 하고 2017년부터 이후에는 컨솔리데이션 하면서 자꾸 개발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논문을 보시면 이제 그 이코노믹과 연관된 논문인데요.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논문들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높은 저널에 이제 실립니다. 저도 이제 헤마톨로지 약제나 디지즈와 관련된 그 논문 몇 개를 이제 준비 중인데요. 이런 것들도 통계를 하시는 분하고 그냥 그 EMR 베이스에서 앱스트랙트를 그 데이터를 추출하면 굉장히 쉽게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 프리오퍼러티브 아네미아 메저먼트를 했을 때 이것들이 이 데스의 그 시그널 넘버를 줄이고 이 치료비도 이제 하향을 시키고 하스피탈 데이도 줄여줄 수 있더라라는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이 IV 아이언, 페린젝트를 썼을 때 어떤 이펙트, 페리오퍼러티브 아이언 데피션시 아네미아에서 어떤 코스트 이펙트가 있겠느냐라는 걸 데이터를 해봤을 때, 그다음에 그 페린젝트를 IDA 환자에서 썼을 때 환자 한 명당 약 786유로의 이 이펙트를 얻는데, 그것은 이제 트랜스퓨전을 줄여주고 이제 하스피탈라이제이션, 익스텐디드 하스피탈라이제이션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런 코스트가 줄여주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코노믹 논문이 퍼블리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카디악 서저리에서 메타 어널리시스를 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에 쭉 제외하고 11가지 논문, 4개의 랜더마이즈 트라이얼하고 이제 7개의 observatory 스터디를 분석을 한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이 IVI언과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해서 보니까 IVI언이 결국 트랜스퓨전과 포스트 오퍼러티브 모비디티를 카디악 서저리에서 줄여줄 수 있더라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보면 IVI언이 카디악 서저리 환자에서 프리오퍼러티브 아네미아와 아이언 데피션시에 베네핏을 주고 이제 이 모비디티도 낮춰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물론 이 메타 어널리시스니까 이제 이 에비던스는 낮지만 아무튼 이런 데이터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페어리 스터디하고 조금 다른 그런 이 스터디 내용이 나왔는데요. 프리벤트 스터디로 그 랜더마이즈 더블 브라인디드 컨트롤 스터디로 프리오퍼러티브 IVI언을 줬을 때 그 앱도미널 서저리, 메이저 앱도미널 서저리에서의 그 아웃컴을 봤습니다. 예. 프리오퍼러티브 IVI언이 그 플라시보에 비해서 그 다음에 트랜스퓨전을 줄이거나 하는 이펙트가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네거티브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란셋에 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양 그룹에 있어서 그 이미디어트 포스트옵의 헤모글로빈 레벨은 차이가 없지만 이게 지나면서 8주나 6개월로 갔을 때 상당히 그 포지티브 데이터가 나오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도 그렇고요. IVI언을 줬을 때 키모 이후에 그 이펙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펙트가 더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란셋의 2019년에 억셉트된 논문인데요. 카디악 서저리 이후에 그다음 울트라 숏텀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그 이펙트에 대해서 프로스펙티브한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을 했었고, 여기서도 보면 트리트먼트 그룹이 있어서 헤모글로빈 레벨이나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 그리고 전체적으로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높은 걸 알 수 있었고, 당연히 트랜스퓨전 한 양이라든지 하스피탈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이 트리트먼트 군에서 낮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돼서 이게 란셋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올소피딕 서저리에 대한 그 PBM에 대한 그 논문이 하나 또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PBM 이전과 PBM 이후에 봤을 때 트리거한 헤모글로빈 레벨이 7.8에서 6.8로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타겟 헤모글로빈도 9에서 8로 줄어들었고, RBC 유닛, 그 다음에 하스피탈라이제이션 스테이, 그 다음에 모비디티도 이 그 PBM을 적용한 다음에 이게 확실히 개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논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올소피딕 서저리에서의 메타 어널리시스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그거를 가지고 우리 12개 이거를 리뷰를 했었고요. 이 리뷰 내용을 보면 아이언이 31%의 트랜스퓨전을 줄이는 시그니피컨트하게 리덕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제 논문입니다. 제 논문은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었는데요. 이 보시면 그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가 헤모글로빈 1이 오르거나 헤모글로빈 레벨이 10일 이상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로 했었고, 이 리스폰스를 보면 첫 번째 평가에서는 40%, 두 번째 평가에는 60%, 그 다음에 거의 70%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리스폰스를 더 개선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이미디어트, 그러니까 서저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미디어트 포스트옵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헤모글로빈이 증가하는 것도 IVI언을 준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포인트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프로스펙티브 스터디에서 헵시딘이
우리가 펑셔널 아이언 데피션시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최초로 증명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헵시딘을 우리가 신의료기술 적용을 우리가 신청을 했고 그 헵시딘을 병원에 셋업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70% 환자에서 헤모글로빈 레스폰스 아무런 치료도 안 하고 했는데도 8주에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헤모글로빈 리스판더가 헵시딘 레벨이 굉장히 낮았다. 그래서 특히 인플러메이션이나 캔서가 있는 사람은 아이언 프로파일이 전혀 그 펑셔널 아이언 데피션시를 평가하는 자료로서 쓸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다른 파라미터가 뭐냐 했을 때 헵시딘이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이겠다라는 걸 우리가 제시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논문입니다. 이거는 힙 프랙처 서저리에 있어서 포리오 아이언 서플리멘트가 그 트랜스퓨전을 줄여준다는 그런 논문이고요. 여기서 보면 리버럴 그룹과 리스테이션 그룹에서 보면 토탈 블러드 로스나 트랜스퓨전 페이션트나 어마운트, 헤모글로빈 레벨에서 전부 리스테이션 그룹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마이오카디악 인파크션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PBM을 적용한 프리오퍼러티브 IV 아이언 서플리멘테이션이 트랜스퓨전 이 어마운트와 레이스를 줄여준다 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세 가지 한국 논문을 리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좋은 페이퍼들을 리뷰해 줌으로써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영감을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좋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업부터 우리 이정재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질문은 나중에 따로 받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그게 낫겠죠. 다 끝나고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 네, 한꺼번에 같이 질문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두 번째 연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우 교수님인데요. 김영우 교수님은 우리 환자혈액관리학회 2대 회장을 지내셨고요. 서울대 졸업하시고 또 서울대에서 외과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경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대에서 교수로 계셨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국립암센터, 의암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국제암대학원이 국립암센터에 있어서 거기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데요. 2019년부터는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영년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2008년과 2014년에 뮌헨과 런던에서 비지팅 프로페서로 또 연구도 하셨고,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 이 환자 혈액 관리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도 하셨고요. 특히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오늘 역시 주제도 이 질병관리청에서 PBM 프로젝트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우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재 교수님. 친절하게 너무 장황하게 많이 과분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질병관리본부였죠. 시작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질병관리본부였는데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이제 격상이 됐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혈액안전감식과 질병관리본부가 저희 관할하던 혈액안전감식과가 질병관리청 소속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제목 조금 바꿨는데요. 그래서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로 그래서 보건복지부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 과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이제 환자 혈액관리의 국가적 시범 사업 과제를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COI 없고요. 저는 뭐 우리 이정재 교수님께서 너무 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고 또 저의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 하나 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환자 혈액 관리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환자 혈액 관리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개념이 이제 좀 계속 진화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퍼스트 필러, 그 세컨드 필러, 서드 필러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 세 가지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개념이고 다학제적인 그러면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개념이다.
우리 뭐 외과적으로 얘기하면 수술 전, 수술 중, 수술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시범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해서 큰 틀을 좀 짜야 되는데 우리 학회가 있기 때문에 환자 혈액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학회가 있기 때문에 학회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선 하게 되었고요. 또 적십자사가 혈액을 공급하는 기관이지만 또 공교롭게도 저희 사실 이 사업의 재원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안 수혈 환급, 그러니까 헌혈 환급금입니다. 헌혈 환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자 도너들이 헌혈할 때마다 적립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병원 갔을 때 그 할인을 받기 때문에 그걸 적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적립된 돈들이 수백억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하는 걸로 혈액관리위원회가 이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이 과제가 성립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대한적십자사가 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같이 협조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혈액 수급을 잘 효율적으로 맞춰 나가야 되고 그래서 협력할 일이 많고 적십자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혈액을 많이 공급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혈액을 좀 더 안전하게 또 적절하게 공급한다. 이런 면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질 쪽으로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저희랑 사실은 같은 그런 환자를 위한 그런 환자 중심의 아이디어 그래서 같은 그런 목표를 갖고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대한 수혈학회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혈학회가 저희가 대립적인 학회가 아니고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같이 이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또한 이제 국제적인 그룹 저희 환자 혈액 관리를 같이 그동안 서포트했던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과제를 구성하게 됐고요. 세부 과제를 두 개로 나눴는데 1세부는 이제 물론 제가 그 총괄 책임자지만 1세부는 이제 시범 사업을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또 시범 사업을 수행하고 또 수혈에 관련된 통계를 내고 하는 과제를 가지고 만들었고 2세부는 이따가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 서울의대 김경환 교수님 이제 책임자로 해서 전산 그 시스템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의라는 거는 배경이 우선 명확하고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정의가 없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임상 상황이 있는데 그걸 적용하는데 좀 장애가 되는 과거의 개념이 그래서 바뀌게 됐고 이제 IFPBM이라고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오브 PBM 거기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중요한 우리 환자 혈액 관리와 관련된 국제학회가 네이타하고 사범인데 두 학회 그렇게 그 세 개 기구가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호주 또 거기 그 PBM 그룹도 해서 또한 우리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대한 환자 혈액 관리 학회 그리고 또 아마 중국도 같이 해서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퍼블리케이션이 될 때 저희가 다 그 내용들이 저희가 피드백을 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됐고요. 주요 맥락은 환자 혈액 관리는 환자 치료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특정 치료 방법과 비교될 수 없다. 그 특정 치료 방법 여기서 얘기한 건 사실 트랜스퓨전이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정의 안에 트랜스퓨전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avoid 트랜스퓨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 혈액 관리는 빈혈과 지혈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 근거 중심의 접근, 다학제적 접근, 예방적 접근. 그래서 어떤 수혈을 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결과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것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가운데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물론 환자의 아웃컴을 향상시키는 것도 있지만 환자의 안전이 굉장히 강조됐고 또 그래서 인포먼드 초이스라는 말이 우리 이제 인포먼드 컨센트라고 환자한테 동의서를 받는 걸 인포먼드 컨센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인포먼드 초이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환자들이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떤 권리 이런 걸 강조를 했고 말씀드렸지만 아네미아에도 초점을 맞추고 어보이딩 트랜스퓨전을 이 단어를 아예 빼버린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2010년에 이미 이런 모든 국가들의 이런 PBM을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고 왜 국가적 차원에서 이 PBM을 정책적으로 해야 되느냐 당위성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PBM에 대한 인식 변화일 겁니다. 우선 수혈의 안전성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돼서 제기가 되고 또 잠재적 건강 위험이라든가 또 그동안 사실은 트랜스퓨전은 안정적 공급 이런 목표를 가졌었지만 이제는 한 차원 높게 그런 다른 어떤 더욱 환자 안전이라든가 이런 잠재적인 건강 위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면서 환자 혈액 관리가 필요하고 그런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변화된 것이 제일 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되면서 사실 혈액 자원이 가치가 갈수록 너무나 높아지고 있고 또 수요 또 공급의 절박성이 심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혈액 수급을 적절하게 해서 중요한 수술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의료기관들의 상황을 보고 있는 정부에서는 너무나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선진국들이 2013년 이후에 그 환자 혈액 관리를 국가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걸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더욱이 올해는 코비드-19 그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이것이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for PBM하고 세범하고 같이 해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저희 이정재 과장님 오늘 과장님이신 이정재 교수님하고 저도 여기 오스오에 참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Essential Role of Patient Blood Management in Pandemic, Call for Action. 그래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저희가 계속 그 이메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매월 그 상황을 올해 들어서 그 헌혈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겠죠. 이런 언택트 사회에서 이 도네이션하러 간다는 것 자체 그런 공간에서 폐쇄된 공간에서 사람을 접촉하면서 이런 헌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좀 더 혈액을 좀 더 소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아마 PBM의 어떤 당위성을 점점 더 증가시킨다 생각이 됩니다. 사전 용역 연구를 저희가 2018년 7월에 시작해서 5월에 끝냈는데 10개월 동안 제가 이제 책임자가 돼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 사전 용역 연구의 목표는 국내에서 그 환자 혈액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것과 과연 의료기관들이 이런 환자 혈액 관리를 국가적으로 도입했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서베이하고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였는데 다행히도 많은 의료기관의 병원장님들이 인터뷰에서 거의 100% 가까이 이런 환자 혈액 관리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결과를 저희가 얻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정책 토론을 했을 때 의사협회, 병원협회, 복지부가 후원하면서 저희 국회의원 두 분이 도와주셨는데 여기서 나온 보고서가 아마 가장 환자 혈액 관리 시범 사업 국가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외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했냐 그래서 항상 언급되는 것이 이제 호주죠. 그래서 호주의 사례를 보면 세계 최초로 물론 했고 2008년에 적혈구 수혈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기록을 세웠다 돼 있고 3년 전에 이제 트랜스퓨전에 그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발표를 했는데 임상 결과들을 많이 좋게 호전했다는 것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줄였다.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인 그런 하나의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면서 이 전문가들의 리뷰와 또 승인 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만들었던 6가지 모듈 또한 저희도 그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 메트로폴리탄 퍼블릭 3차 병원에서 도입을 했는데 저희도 이제 이런 과정을 거의 많이 벤치마킹할 그런 예정이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제 데이터 수집 및 프로그램 평가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뭐 여러 나라 예들도 있습니다만 유럽, 영국이라든가 캐나다 뭐 여러 나라들의 예가 있지만 다 생략하고요. 유럽연합에서 EU에서 그 PBM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 보건당국을 위한 가이드라인하고 국가 이제 각 병원을 단위로 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프로세스, 아웃컴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질 관리를 위해서 피드백을 하고 데이터 관리를 한다는 거고요. 이런 주요 감시 척도를 잘 만들고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또 좀 더 자세한 그런 상급 수행 지표 또한 해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런 거버넌스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해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이런 구조나 또 자원을 확보하는 내용들. 그래서 EU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뭐 앞에 내용들은 다 호주에서 한 거랑 다 비슷한데 마지막에 PBM의 근거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임상 연구 수행을 넣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시범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지금 이제 환자 혈액 관리가 아니고 혈액 사업 그 중장기계 그 국집에서 수입하는데 PBM 근거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임상 연구를 위한 펀드를 좀 지원해 달라고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저희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사업 목표는 국내 의료기관에 효과적으로 이 환자 혈액 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혈액 사용량이 많은 임상 분야별 가이드라인 및 각 병원에서 바로 구현 가능한 전산 프로그램 및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도구를 먼저 개발하는 거죠. 도구 두 가지 중요한 도구인데 첫째 가이드라인이고 둘째는 전산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실제 이제 병원에서 그 도구를 가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임플리멘테이션 사이언스라 그래서 이제 구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실제 병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이제 실시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환자 혈액 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3개년 과제고요. 그래서 처음에 1년간 이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전산을 동시에 한쪽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가 이제 책임을 맡고 개발하고 이제 이세부 김경환 교수님 PI로 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이지케어텍이라는 회사랑 같이 해서 개발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2차 년도부터는 바로 시범 사업을 실시 소정부 안에서 3년 차에 이제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 내용은 이제 중간에 수혈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료원 조덕 교수님이 여기 참여해서 하시는 걸로 수혈학회가 여기 참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수혈학회가 이제 수혈 실태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아마 이 시범 사업을 이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그 운영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은 이제 그룹을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6개 모듈인데 2개씩 묶어서 이거는 오로지 효율성과 비용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룹 1 위원장으로 우리 지금 회장님이신 박종원 교수님 수술 중환자 모듈 그리고 그룹 2는 지금 이정재 고문님 그래서 산부인과랑 대량수혈 그리고 그룹 3는 우리 장준호 교수님이 내과 소아과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할 때 비용이 반으로 줄겠죠. 회의비가 뭐 여러 가지 로지스틱에 관련된 비용들 많이 줄고 또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1년 안에 저희 호주 가이드라인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조금 이렇게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또 최신 자료도 업데이트하고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아마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나중에 승인을 받는 거죠. 학회의 승인, 또 공청회 같은 걸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 시스템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대학교 정보화실 이지케어텍 그리고 김경환 교수님 PI로 해서 팀이 만들어져 있고
또 이제 시범 사업 자체는 이제 수열 관련 통계 수열학회 그 조덕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시범 사업을 이제 하는 건 좀 특징적인 것이 Comparative Effectiveness Study로 해서 시범 사업하는 기관하고 레퍼런스 기관을 3개 기관씩 선정해가지고 그 3개 기관의 PI를 정하고 그 3개 기관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시범 사업의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 기관은 제가 있는 국립암센터, 그리고 김경환 교수 계신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회장님은 박종훈 교수님. 박종훈 교수님 그 고려대학교 병원은 병원 차원에서 이따가 강의가 있으시겠지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병원 차원에서 이런 걸 구현을 하는 그런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시범 사업 기관에 저희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조 기관은 이제 저희 이사시죠, 고재현 이사님 계신 인제대 백병원, 또 우리 이사님이신 백정영 이사님 가천대 길병원, 또 우리 가이드라인에서도 위원장이시지만 여기 또 순천향 이정재 교수님께서, 사실은 순천향대병원도 굉장히 그 당시에는 PBM이 아니라 그 전 단계 이제 무수열 센터를 이제 우리나라에 거의 최초로 만들고 잘 운영해 오시던 병원인데, 대조 기관에 제가 넣은 거는 PBM과 다른 어떤 그 점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PBM의 어떤 사업이라는 게 어떤 특징과 또 장점, 다른 점들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다 생각이 돼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운영위원회는 사실 우리 학회 모든 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가 중심이 돼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 원칙을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형이다. 그래서 참고는 하되 최신 지경과 실정을 반영할 것이고, 또 단순하게 너무 복잡하면은 가이드라인에서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사 경영이 용이한 정태로 만들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효율적으로 개발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겠다. 사실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1년 안에 이런 가이드라인 개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시간과 그런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또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가능해야 된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제대로 워킹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용이하도록 개발하겠다. 이런 원칙,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할 것이고요. 문헌고찰, 또 전문가 섭외, 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마지막에 공청회를 통해서 학계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 승인을 받는 절차를 통해서 공신력 있고 또 실행 가능하고 평가 가능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위원회를 따로 이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분들하고 해서 모듈당 그 간사들을 다 해서 모듈당 위원을 5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총 위원회 인력은 한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뭐 간사 또 포함하고 이러면 한 30에서 40명 정도의 인원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적용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게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지막에 넣어서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범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의사들이 실제로 이걸 받아들이고 프랙티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유도하고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구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평가할 수 있는 인덱스, 지금은 PBM 인덱스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생각해낸 건데, 모든 걸 포괄해서 딱 한 가지 인덱스로 PBM이 잘 수행되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인덱스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저희 과제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전담 인력 교육, 또 인증 체계 개발, 또 시범 사업 실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입한 그룹과 비교 그룹을 해서 하겠다는 거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데이터들을 프로스펙티브하게 잘 객관적으로 모을 생각이고, 제대로 된 연구 방법을 적용해서, 물론 이거는 나중에 논문으로도 사실 저희가 큰 논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어떤 논문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큰 논문을 목표로 저희가
상당히 유니크한 그런 방법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하기 전에 왜냐 병원마다 다 특징이 있죠. 서울대, 고대, 암센터는 다 굉장히 다른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문화가 다르고 또 거기서 하는 어떤 관행이나 이런 팀워크 이런 구조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 조사 평가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짜게 될 것이고요. 훈련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코디네이터, 데이터 관리자, 또 모니터 이런 하는 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퀄리티 임프루먼트 콜래보레이티브라고 이제 이게 혼자 하는 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옆에 있는 병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해서 저희는 가령 서울대랑 고대랑 암센터가 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해서 항상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시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시너지를 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유 지표를 개발해서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평가는 저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트럭처나 아웃컴보다 다 중요한 게 프로세스. 그래서 프로세스를 어떻게 잘 만들고 또 평가할 것인지 그런 쪽으로 중심을 둘 거고요. 사실 모든 과를 다 하는 게 사실 시범사회에서 제한된 인력과 돈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과에 대한 데이터만 모아서 세과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코디네이터나 전담 임상비 교육 실시 또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평가 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따가 우리 김태욱 교수님도 강의 있으신데 적정성에 관련된 지표들 말씀해 주실 텐데 그런 것들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또 PBM에 관련된 또 유니크한 그런 지표들 저희가 하고 말씀드렸던 PBM 인덱스 이런 것들을 마지막 3년 차에는 개발 적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유니크하다고 할까요? 유니크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미 나온 거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벨상 받은 개념이거든요. 리차드 탈러 교수가 하여튼 넛지라는 거 들어보셨죠? 다 안 들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러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넛지라는 건 이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가 엄마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 뒤에서 이렇게 코로 가는 방향을 사실 살짝 터치해 주거든요. 근데 아기 코끼리는 엄마가 터치해 주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바로 넛지인데요. 그래서 사실 PBM을 강제로 하게 되면은 우리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강제죠. 예? 꼭 해야 된다.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하면 뭐 손해 본다. 이거보다도 부드럽게 개입 혹은 설계를 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서 의사결정의 변화를 유도한다. 그래서 강제적인 명령이나 지시 없이도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영어로는 그 개념이 좀 굉장히 생소하고 두 개가 말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유와 강제가 그러니까 리버테리안 파터널리즘이라 그래서 자유주의적 개입인데 굉장히 두 단어가 상반된 단어지만 이게 자유주의적 개입이라는 한마디 단어로 요약되는 게 넛지거든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게 하기보다는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근데 이걸 바로 구현하게 해주는 게 전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세부에 요구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전산 시스템에서는 동시에 아주 리얼타임은 아니지만 지금 전국에서 나랑 비슷한 의사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프랙티스하고 있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물론 반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긍정적으로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림처럼 어떤 물고기들이 남들 다 가는데 나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지는 않겠죠. 예,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 게 어떤 무리의 어떤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폴 베러시 교수는 지난번에 이제 저희 학회에 와서 특강을 했던 퀄리티 임프루먼트 이제 전문가, 이제 크리티컬 케어 마취과 의사면서 이제 그런 교육이나 이런 크리티컬 케어 퀄리티 임프루먼트의 전문가인데요. 여기랑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또 제시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미 시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3분이 지나서.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이 자꾸 반복이 돼서 어쨌든 이 연구를 하게 되면 우선 뭐 기대 효과는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선곡적 정착이고 여러 가지로 활용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제 바람은 3년 시범과제가 끝난 다음에 이것이 우리나라 전국에 바로 이어져서 정책으로 이어져서 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자원이나 또 정책을 끌어내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K 방역이란 말도 있지만 KPBM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K-PBM이죠. 우리 학회가 KPBM이라. 근데 KPBM은 이미 선진국들 유럽이나 호주 이런 데서 많이 배우고 참고했지만 방법은 사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 평가지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은 다 배워왔지만 구현과학이나 행동과학적인 중재를 통해서 보다 의료진의 능동적인 변화를 유도해서 한마디로 선진국들 호주나 또 유럽 뭐 다른 나라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훨씬 더 큰 효과와 나름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놀랄 수 있을 만한 그런 성과를 한번 낳게 하는 것이 저희 KPBM이 또 세계적으로 한 번 더 이름을 낼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 이 PBM 사업 목표와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셔서 듣는 저희들도 굉장히 뿌듯하고 또 이 사업이 잘 성공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분 연자 끝난 다음에 받기로 하고요. 세 번째 연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교수님은 아까 모두의 학술 이사라고 인사를 드렸고 서울의대 졸업하시고 지금 흉부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병원에서는 과장을 맡고 계시고 특히 지금 김영호 교수님께서도 몇 번 언급을 하셨지만 이 서울대병원의 의료 정보 관련된 업무를 그동안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 PBM하고도 또 잘 협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정보화 실장을 맡고 계시고요. 또 연수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연수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 흉부외과가 그 PBM에서 제일 어려운 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흉부외과에서 이 PBM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어떻게 병원에서 EMR 또는 전산화 시스템에 PBM을 실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의가 재미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내용은 어렵지만 늘 김경환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실 때는 항상 재미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또 어려운 주제를 재미있게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녹화하셨다고 그래서 조금 재미있는 게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요. 김경환 교수님 그럼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김경환입니다. 저는 환자 혈액 관리를 어떻게 병원 정보 시스템에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간단한 제 소개입니다.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 혈액 관리를 위한 전자의무기록 표준 연계 모듈 개발, CDSS,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현의 실제, 그리고 마지막에 재현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 혈액 관리를 위한 전자의무기록 표준 연계 모듈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주하여 환자 혈액관리 사업이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국가 차원의 환자 혈액관리 적용을 위하여 각 의료기관의 HIS로부터 PBM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 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연계 모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환자 혈액관리를 위한 전자의무기록 표준 연계 모듈 개발은 다음 3개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스노베드 시티와 같은 국제 용어 표준, HL7 파이어와 같은 국제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는 표준에 근거한 표준 연계 모듈을 개발하고, 다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PBM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Key Performance Index, KPI, 통계량을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마지막으로 개발한 표준 모듈을 실제 의료기관의 HIS에 연동하여 시범 운영을 실시합니다. PBM을 전산화하는 목적은 전국의 의료기관들이 PBM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CDSS나 약속 처방을 지원하며, 전국적인 PBM 적용 상황과 주요 수행 지표를 모니터링하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수행되는 PBM 사업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너칭은 강압하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으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HIS인 베스트케어에서 환자 혈액 관리를 위한 전자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증할 예정입니다. 국내의 혈액 관리 전문가들이 개발하는 한국형 환자 혈액 관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기관의 HIS로부터 표준 모듈을 통하여 데이터를 송신하는 파이프라인을 설계합니다. 필요한 입력 데이터 형식과 그 안에 사용되는 용어를 표준화하고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표준 모듈을 통해 데이터를 송신하는 파이프라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Clinical Decision Supporting System 구현의 실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PBM 전산화 중 CDSS에 대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사용 중인 베스트케어 2.0의 CDSS 개발 및 시범 운영을 하며 스크리닝, 게시, 활성, 평가의 총 4단계로 개발합니다. 먼저 스크리닝 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혈액관리 대상자 여부를 파악합니다. 본 PBM 과제에서는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환자에서 실증이 예정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만약 환자가 스크리닝 단계에서 PBM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이니시에이션, 즉 개시 단계로 넘어갑니다. 의사에게 혈액관리 대상자임을 HIS에서 알리고 외래, 입원, 내원 초기, 퇴원과 같은 필수 수집 시점에 반드시 키 데이터셋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해당 오더를 처방하고 진단명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활성 단계에서는 환자 상태에 맞는 수혈 세트 오더를 발행하거나 질환별 특성화된 임상 시나리오에 따른 CDSS를 수행합니다. 실제 HIS에 어떻게 구현될 예정인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스크리닝 단계에서 PBM 게시 적응증에 부합한다면 PBM이 게시됩니다. 스크리닝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의사가 오더를 발행할 때 다음과 같은 팝업을 제시하여 PBM 대상자임을 알리고 키 데이터셋 확보를 위한 검사 오더 발행을 독려하는 팝업을 제시합니다. PBM이 액티베이션 되면 환자의 과거 수혈 이력을 알려주고 PBM 인디케이션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수혈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현재 서울대병원 HIS에서는 수혈 오더 발생 시 별도의 오더 창에서 진행을 합니다. 수혈 오더 발생 시 환자의 과거 수혈 이력, 동의서 여부, 수혈 제재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수혈 이력을 상세 조회할 수 있는 HIS 내 화면입니다. 환자별로 수혈 오더 일자, 오더명과 혈액 번호, 환자의 기본 정보와 함께 수령, 도착 일시, 수혈 전후 바이탈, 수혈 시작, 종료 일시, 수혈 위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혈 오더 창에서 환자와 의료진별 PBM 인디케이터를 제시하여 주치의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PBM 가이드라인 수능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불필요한 수혈 처방 시 팝업이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현재는 급성 출혈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헤모글로빈이 10일 이하이면은 수혈을 할 수 있도록 적응증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밸류에이션 단계에서는 중앙의 센트럴 PBM 시스템으로 PBM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며 수집된 의료기관 데이터와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여 KPI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센트럴 PBM 시스템에서는 각 의료기관의 KPI, PBM 수능 정도, 환자 결과 등과 같은 피드백을 제공하며 고품질의 환자 혈액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이 되겠습니다. PBM과 관련 있는 국내 병원 정보 시스템 연계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전국 약 3,800여 개의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진료정보 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진단, 처방, 검사와 같은 정보가 약속된 서식으로 정의되어 의료기관 간 환자의 의료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진료정보 교류 사업의 시사점은 각 의료기관 간 서로 다른 데이터 구조에 대응하여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연계 모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PBM 현황 모니터링을 위하여 표준을 잘 정의해야 하며 이에 따른 데이터를 각 의료기관에서 전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환자는 여러 의료기관에 내원할 수 있어서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혹은 병용 투약하면 안 되는 약물을 처방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평원의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즉 DUR은 의사가 약물을 처방할 때 병용 금기 및 안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약물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실시간으로 DUR 처방 정보를 전송하게 되고 PBM 전산화 사업에서도 수집된 환자 혈액 관리 정보를 가공하고 각 기관에 유의미한 형태로 전달하는 프레임워크를 DUR과 같이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제 표준을 고려한 표준 연계 모듈을 개발하여 모든 의료기관의 EMR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넓히고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과 원활히 송수신하여 필요한 정보를 보내고 PBM 지표 등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API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API는 운영 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운영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출입구 역할을 하며 모든 접속을 표준화하며 애플리케이션과 기기가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JSON이란 데이터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키와 밸류가 쌍으로 이루어져서 내용이 함축적이고 용량이 적어서 데이터 교환 시 빠른 속도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용어 컨셉은 스노미드 시티 등의 국제 표준을, 데이터 구조는 HL7 파이어 표준을 고려하여 설계할 예정입니다. 스노미드 시티는 금년 도입하고 있는 의료용어 컨셉의 국제 표준으로 이번에 우리가 개발하는 PBM 전산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고 전산 인터페이스 영어로만 사용하여 의료진에게는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HL7 Fire는 진료정보의 상호 운용성, 인터오퍼러빌리티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표준 데이터 모델로 높은 확장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PBM 관련 데이터 구조를 쉽게 조정하여 유연한 국가적 환자 혈액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어는 다양한 의료정보를 체계화하여 공유하는 방법으로 의료정보를 리소스라고 하는 단위로 쪼개서 리소스의 조합으로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파이어의 장점으로는
개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유연성이 높아 확장이 가능하고 많은 데이터 타입에 적용이 가능하고 기존 EMR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준 기반 모듈을 개발하여 각 의료기관의 HIS에 적용하고 중앙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에서 환자 혈액 관리에 대한 거시적 성과 지표를 개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KPI 및 통계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국가적으로 통계를 산출하고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적 시각화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관점에서 성과 지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저희가 스포파이어라는 그런 시각화 모듈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서울대병원의 이거는 글루코즈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는 것인데요. 병동, 환자별, 또 분야별, 또 교수별 이런 것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실제로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지가 이제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지도를 활용한 맵 차트나 오른쪽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서울대병원의 환자, 병동, 주치, 지정의, 임상과 등 각 특정 기준에 따라 혈당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글루코메트릭스와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 그러니까 이런 모듈을 데이터는 저희가 PBM 관련 데이터를 이용해서 활용을 한다면 전국적인 현황, 또 병원 내에서의 현황, 또 관련된 분야의 환자에서의 여러 가지 현황들, 또 PBM의 관리를 위한 좀 더 체계적인 제언, 정책 제시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리얼월드 데이터, 실세계 데이터를 통해서 제안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이었죠.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김경환 교수님은 PBM을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전산 시스템을 만들겠다. 또 이미 만들어진 병원들도 많은데 이러한 병원 간에서 서로 다른 의료 정보를 통일해서 표준화하겠다. 그리고 표준화된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통계 산출을 하고 그걸 잘 응용을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박종훈 교수님께서 디스커션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 장준호 교수님한테 나와서 좀 연세대학교 마취과의 김소연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장준호 교수님의 강의 슬라이드에서 수술 후 어네미아 환자에서 심톰이 없으면은 수혈보다는 아연을 먼저 투여하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런 환자에서 아연 랩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투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랩을 확인한 다음에 투여하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답을 좀.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수술 후에 이제 이 아네미아는 대부분 이제 브러드 로스 때문에 생기는 아네미아이기 때문에 굳이 아이언 프로파일을 확인 안 하고 IV 아이언을 줘도 제 생각에는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술장에서. 예. 포스트옵에. 예. 그러니까 이제 수술 전에 아네미아가 없었던 사람이 수술 후에 아네미아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아네미아 레벨이 있었는데 이제 아네미아 레벨이 더 떨어졌든지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브러드 로스 때문에 생기는 아네미아이기 때문에 이건 IDA라고 보고 우리가 IV 아이언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점이 좀, 저는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점에서 더 궁금하냐면 대부분의 경우 사실 프리옵 아네미아에서도 프리옵 아네미아에서 아연 데피션시 아네미아가 아닌 케이스에서는 IV 아연이 전혀 소용이 없을까요? 그때는 어떨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연구가 이제 캔서라든지 어떤 인플라메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아네미아가 있는 사람들이 페리틴 레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이 보통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어떤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은 아니미아가 있는 사람들이 페리틴이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언 프로파일이 정확하게 아이언 프로파일이 이 사람의 아이언 데피션시 상황을 대변해 주는 거지만 기저질환에 인플라메이션이 있거나 크로닉 한 디지즈가 있는 거예요. DM이라든지 하이퍼텐션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페리틴 레벨 자체가 오큐페이스 리액턴트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이언 프로파일이 이 사람의 펑셔널 아이언 데피션시를 전혀 대변을 못 한다는 게 이제 저희가 이 전에 논문과 이번에 프로스펙티브 논문에서 이제 우리 증명한 그런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캔서 아네미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아이언 프로파일을 안 보고 저희 과의 이제 일부 과에서는 그냥 IV 아이언을 먼저 주고 리스폰스가 없는 사람들에 있어서만 제한적으로 수혈을 하는 그런 지금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좀 다른 팩터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펩시딘이 거기에 바이오마커일 수가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이제 온콜로지 하니까 정형외과에서요. 아주 휴지 매스가 있는 환자에서 어네미아 환자는 아연을 때려부어도 이게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결국은 캔서가 코렉션 돼서 이제 리무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아연 세라피가 아주 효과적인데 프리옵에 어쨌든 간에 어네미아 코렉션하고 들어가려고 아연을 세려부어도 매스가 크니까 이게 잘 먹혀 들어가질 않아서 그때 좀 그거 좀 질문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좀 질문하시면. 명호입니다. 아까 장준호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토비 리차드가 이제 쓴 란셋에 퍼블리시된 게 이제 NHS가 서포트한 연구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PBM 쪽에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데이터죠. 근데 그 논문을 읽어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스타디는 그러니까 한 3가지 정도 큰 문제인데 우선은 아네미아를 그러니까 마일드 아네미아도 다 포함해서 했고 그러니까 13 남자 13 여자 12 이하를 다 포함해서 이제 스타디를 했고 그다음에 아네미아 원인이 아이런 데피션시가 아닌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치료 방법이 오로지 IV 아이론만 인터벤션을 했어요. 그래서 도나시파니 란셋에 퍼블리시한 카디악 서저리 환자들은 이제 칵테일처럼 해서 IV 아이론에다가 바이탄 B12 폴레이트에다가 이포까지 에리스로 그러니까 에사까지 써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그냥 전면 포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확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 스타디가 어떻게 좀 조금은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스타디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든 그냥 답을 줬다기보다 이게 결정적인 답을 줬다 이거 아니라 새로운 어떤 스타디에 대한 아이디어와 질문을 던진 연구라고 그냥 평가하고 싶고요. 그래서 조금 더 후속 연구가 좀 이루어져서 수술 전에 아니미아를 코렉션하는 게 환자 아웃컴이라든가 또 트랜스퓨전을 좀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 대해서 장준호 교수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예, 선생님 말씀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아네미아를 대상으로 한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 할 때는 정말 아웃풋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걸 먼저 생각을 해놓고 이 대상 환자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스터디에서도 8과 10.5 사이의 환자들만 인로를 했던 이유가 8 이하의 환자들은 이제 트랜스퓨전이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평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10.5 이상인 환자들은 나중에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차이가 어떤 치료를 해도 차이가 안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웰 디자인드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면 어떤 레벨을 정해서 그 레벨에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임프루브먼트 되는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왜 마일드 아네미아를 거기서 스터디에 넣었을까라는 게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데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네거티브 스터디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 또 현장에서 신현주 교수님. 네, 고대하늘병원 신현주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캔서나 이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헵시딘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페리틴이 이제 올라가 있어서 아네미아이지만 실제로 이제 IV 아연을 줬을 때 이제 좀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에리스로포이틴의 투여를 좀 권장하는 그런 그 가이드라인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작년에 그 닥터 그 스페인 스위스에서 란셋에 실린 그 논문도 보면 그 EPO를 같이 투여를 이제 심장 수술에서 전날 투여를 해서 뭐 효과가 좋았다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모두 좀 일반적으로 그 의사들이 EPO를 투여했을 때 이제 이게 좀 뭐 튜머 같은 거를 좀 프로그레션 시키지 않을까 하는 좀 약간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제 FDA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이언 그 캔서 리레이티드 아이언 디피션스, 그러니까 아네미아인 경우에는 EPO를 투여해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환자를 보실 때 헤마토 그 환자들에서 EPO를 같이 이렇게 컴바인 세라피를 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저기 온콜로지스트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일부 캔서에 있어서 EPO를 투여했던 그룹에서 롱텀하게 봤을 때 릴랩스라든지 튜머 프로그레션이 많았다는 논문들이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에서요. 그래서 지금 EPO는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콜로지에서는. 그래서 논 온콜로지스트에 있어서는 EPO를 좀 투여할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 이제 IVA 서플리먼트가 베이스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EPO를 애드해서 서포트하는 것을 이제 권유하고 대부분의 그 레커멘데이션에서 권유를 하고 있고요. 또 EPO 자체가 헤모글로빈 12가 넘어가면 스롬보시스의 그 인시던스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EPO는 상당히 굉장히 코셔스하게 사용해라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이 레커멘데이션에 나오고, 온콜로지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레커멘데이션 하고 있고, 실제로 온콜로지스트들이 EPO는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 질문이 없으면 우리 김경환 교수님한테 마지막으로 이게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보니까 발표하신 자료 가운데 재밌는 게, 흥미있는 게 그 글루코스의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이제 PBM을 병원 단위에서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모니터링이 항상 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항상 이제 후양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 딴 게 아니라 원장이라 그런지 모르는데 비용이 이게 꽤 드나요? 꽤 들겠죠? 네, 그 시스템 구축하는 게. 예, 우선 제가 오늘 이 녹화 파일을 튼 이유는 이게 이정재 좌장님께 잘 들리는지 저는 이걸 좀 꼭 시험을 하고 싶었거든요. 강의 파일 들으시면서 큰 문제 없으셨나요? 네, 잘 들렸습니다. 예. 아주. 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질문이라도 안 주시면 정말 디프레션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좀 말씀드리면 지금 벌써 세계 굴지의 다국적 기업들이나 우리나라의 뭐 삼성, 현대, LG 이런 기업들은요, 이런 동적 시각화 모델을 그냥 일상 회의에서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그 엑셀 파일을 이 좌우로 이제 로우 칼럼으로 해서 어떻게 보다가 그 엑셀에서 무슨 피벗 테이블이라는 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싹 바꿔서 보면 그것만 봐도 데이터에 대한 이런 해석이나 생각이 많이 달라 보일 수가 있거든요. 하물며. 그래서 저런 동적 시각화라는 툴은 무슨 데이터를 따로 새로 생성하는 게 아니고 있는 데이터를 정말 5만 가지 방법으로 다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툴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타블로하고 이제 스포트파이어라는 두 가지 종류거든요. 그래서 물론 두 가지 솔루션이 제가 보니까 조금씩 이제 특징이 다르기는 한데, 실제로는 저희는 스포파이어라는 솔루션을 병원 차원에 도입하는 거는 한 1억 이하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보화실이나 정보센터에 조금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PhD 전산 전공하고 컴공이나 이제 산업공학과 출신의 하여튼 그런 교수님만 계시면 어려운 거는 그 교수가 그걸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걸 만드는 분들을 병원을 이해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예, 그 시간만 조금 넘어가면 제가 알기로 스포파이어로 글로코메트릭스를 만든 게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실제로 뭐 이거저거 때문에 진행이 못 되고 있던 거 보니까 실제로 만든 시간은 한두 달이거든요. 근데 저걸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실시간으로 글루코즈 모니터링을, 이런 얘기 장준호 교수님 앞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과 선생님들이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서울대병원에 이런 얘기 또 하는 게 옳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쭉 봤더니 혈액종양내과가 글루코스 컨트롤이 제일 안 되고 있더라라는 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내부빈 내과 팀에서 혈액종양 환자들에 대한 글루코즈 컨트롤을 훨씬 더 스트릭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됐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 PBM에 대해서 이걸 실시간으로 하는가는 정책적인 문제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들여만 놓으면 타블로를 사든 스포파이어를 사든 그건 수입 업체가 다르고 어차피 외국 솔루션을 쓰는 거일 차일 뿐이지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좋고 아까 저것만 보여드렸는데 아까 저거에서 뭐 그냥 저희가 마우스로 쪽이 올려가지고 뭐 하나 올려놓으면 그게 뭐 동그란 그래프로도 보이고 뭐 사방팔방으로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일반 병원의 이제 행정직원들 정도의 수준에서 한 두세 달 정도만 옆에서 잘 가르치면은 병원의 그런 여러 가지 원무나 병원의 그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도 저거로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저는 이런 동적 시각화 툴을 도입을 왜 안 하고 있을까가 굉장히 의문스러웠던 그런 사례가 저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AI 베이스로 그거를 판단하는 것까지는 안 하는 거죠. 보여주기만 하는 거죠. AI 베이스로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이제 섣불리 했다가 그걸 처치까지 하게 되면 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예. 저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저희 병원에서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네. 그 뭐 특정 회사 이름은 좀 얘기하기 그래도 주의사가 하고 있는 게 커맨드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 네네. 병원 네. 그 트윈 시스템 해가지고 그쪽에서 보게 되면 저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AI 베이스로 디시전을 내려서 정보자에게 이게 그 인폼을 주거든요. 지금 어디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건데 그걸 해보니까 그게 이제 비용이 꽤 만만치 않게 들어서 이 시스템을 먼저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면은 네.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봐서 그래서 AI라는 제목이 쓰이는 순간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제 예산이 0이 더 붙어요. 예. 맞아요. 그거는 뭐 하여튼 맞아요. AI 업체의 추세예요. 예산이 0이 더 붙어요. 자기들도 먹고 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AI에 또 하나만 더 붙으면 0 하나 더 붙는 건 일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싼 것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그 다음에 한 사실은 스포파이어나 타블로 저런 것은 또 그 사용자 숫자로 해서 계약을 하고 뭐 이런 대형 병원에서는 좀 더 이제 금액이 올라가는 경향이 사용자가 늘어나 있는데 저거를 통합한 이 중국에서 만든 솔루션이 있는데 처음에는 중국 거를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중국 솔루션의 특징은 사용자가 100명이든 10,000명이든 돈을 똑같이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참 중국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우리나라에서 항상 예산이 한정돼 있고 저런 시스템을 쓰고자 하는 니드가 많을 때는 그 솔루션들이 꽤나 도움이 네.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엄태영 교수님. 네, 김경원 선생님 강의 잘 들었고요. 그 앞에 나오셔서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임상 그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거기서 이제 PBM 관련돼 가지고 그 동안에는 이제 수혈 가이드라인과 관련돼서 그런 임상 그 결정 지원 시스템이 좀 있었는데 오늘 이 강의를 하신 내용 중에 이제 그야말로 좀 PBM에 관한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이제 남자는 13g, 여자는 12g 이렇게 해서 정말 빈혈만 있으면 아마 환자 주치의에게 그런 그 노티스가 가면서 이제 PBM이 이니시에이션 되는 그런 아마 시스템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아직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임상 의사들의 그 뭔가 반응이랄까 이런 건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네, 뭐 반응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임상을 하고 있지만 뭐 우리 김태혁 교수님 계시지만 뭐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뭐 NC전만 하면 피를 달아라 하는 교수님도 아직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거로 이제 제가 볼 때는 방법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저 대부분이 다 개발돼 있는 거고 PBM에 관련한 걸 HIS에서 가져올 때 데이터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 어떻게 잘 어셈블 할까 또 어떻게 익스포저 할까가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굳이 안 하겠다는 사람부터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 일을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 카디악 서전 중에서도 저는 하겠다고 하면 할 사람들 먼저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신 그런데 그 뭐 어느 과에 교수가 10명이 있는데 3명은 하고 7명은 안 한다. 그렇게 되면 뭐 교수별로 교수 환자만 교수님 환자만 익스포저 시켜주고 하는 건 전산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치료하는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간호사, 팀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차이를 느끼게 되면서 결국은 그 안 하는 7분의 교수님도 결국 듣게 되지 않을까. 그게 저는 김영호 교수님 말씀하신 그 너칭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이거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하다가 괜히 또 뭐 이제 밑에서 항상 인턴 레지던트 일할 때 이제 뭐 하나 오더 받고 계속 일하고 자꾸 프레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요. 좀 그런 식으로 잘 조절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좀 더 뭐 깊이 있는 대화는 우리 커피 브레이크 타임에 하고 우리 이정재 교수님 코멘트 하실 거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은 걸 공부를 했고요. 네. 또 우리 학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서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뭐 사례 가지고 연구하다가 이제 국가적인 차원까지 저희 PBM이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세션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